예, 반갑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입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될 때는 20대 젊은 학생들과 부담 없이 내년 정세를 토의해달라 하는데, 오히려 다 보니까 10대의 선배님들과 학생들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 많은 10대니까. 예,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대희 대법관님, 그리고 경제사회연구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약 한 3, 40분 동안 내년 정세에 대해서 큰 부담 없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순서는 이렇게 정했어요. 글로벌 차원에서 한 번 보고, 한 번 더를 보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요. 이 정세 전망과 관련해서 제가 1995년에 국방연구원에 들어가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98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1년 정도. 처음에는 석사를 갓 졸업한 연구원으로서 박사님들 모시고 했었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제가 최종 집필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꼭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세 전망을 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매년 그래요. 매년.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그런데 2020년 정세를 전망하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서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있어서 생각보다 잘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미래가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쌓이고 쌓여서 미래가 변해서 꼭 이런 것 같아요. 항공모함은 한 번에 회전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서서히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국제정세도 그렇고 한반도 정세는 그래도 조금 더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벌 정세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변한다. 이 항공모함이 큰 회전 반경을 그리면서 도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급하게 돌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서 침몰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급변 사태인 거죠. 세계 전쟁이 터진다거나, 이라크전과 같이 큰 충격을 주는 전쟁이 터진다거나, 그런 측면이고요. 전반적인 정세는 이렇게 큰 흐름을 그리면서 간다. 지금도 그 큰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큰 흐름은 지금까지 한 몇 차례 변해왔던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한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다른 한쪽에서는 공산주의 체제가 만들어졌고, 그러한 냉전기가 지속되어 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동서진영이 무언가를 합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노력이 있었고, 인권의 신장이라든가 다자적 노력, 그런 것들이 있었고, 하지만 그 틀에서 서로 존립을 해오다가 결국 탈냉전과 함께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가 세계 질서의 주역이 된 거죠. 그 흐름이 이어지고 오다가 다시 한번 변화가 되죠. 9.11 테러, 어떻게 보면은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의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그 수준이 되지 않은 지역,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주 소규모 분쟁이 일어나다가 그 분쟁이 반미로 확산되고, 그러다가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누적됐던 거죠. 90년대에 걸쳐서. 그래서 2001년에 미국에 대한 중요한 테러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대처하는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너무나 많은 관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것에 미국이 발목이 잡히고, 그런 과정에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쌓아왔던 부의 잘못된 과정을 미국 스스로 겪으면서 자기들의 금융위기 질서, 금융 질서,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고, 그 과정에서 차곡차곡 누가 힘을 쌓아왔습니까? 중국이 힘을 쌓아온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금융난을 본 다음에 중국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G2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미국과 세력 경쟁을 하는 그런 세계에 와 있고, 그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큰 글로벌 차원의 질서를 보면 작년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고, 그러한 경쟁은 비단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 질서의 흐름이고, 내년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올해 받았던 압력이 내년에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는 거죠. 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뭐 화웨이 물건 사지 마라, 또는 뭐 중국을 압박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내년 한 해에도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우리가 과연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2017년에 자기들의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고 하는데, 미국 행정부는 4년마다 바뀌잖아요. 뭐 물론 재임을 하면 8년을 하게 되는데, 그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문서를 내놔요. 그 문서를 보면은 2017년에 나온 문서에는 미국이 중국을 자기들이 주창하고 있는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의 수정주의자, 리비저니스트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뭐 트럼프 대통령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독특한 대통령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맥락에서는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 이것이 세계에 뻗어나가는 그런 질서를 희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질서가 과연 지켜질 것인가 하는 부분, 결국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세력전이, 패권 경쟁에 있어서 세력전이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 문제는 사실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죠.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수의 국가에게 영향을 여전히 끼치고 있는가? 사실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미중 패권 경쟁을 볼 때는요, 항상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도 뭐 잠시 후에 비교를 하겠지만,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경제력이 더 셀 것인가? 그 부분만 보는데, 그 밖에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어떠한 가치 질서를 지향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볼 때 우리 역시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도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에 편입돼 있고, 그러한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각각의 사안에 있어서 중국의 압력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조정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틀은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또는 동남아 여러 국가, 특히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이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러한 패권 경쟁이라든가 미중 경쟁이 있어서 중국이 상황을 뒤집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는 스스로 진화할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유주의라는 것이 뭐 우리 국내적으로도 이념 논쟁이 있지만 포용성이 강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사실 지금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를 끌어온 미국의 힘과 의지가 유지될 것이냐. 사실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에요. 우리가 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대학이라든가 특허, 그리고 산업, 금융, 그리고 기축통화, 이 점을 볼 때 미국이 세계 질서의 가장 패권 국가임을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의 적은 미국. 요즘 우리나라에 좀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의 적은 누구. 그런데 미국의 적은 미국인 것 같아요. 조금 독일에서 나온 잡지인데 자극적인 거죠. 뭐야? 저게 자유의 여신상이죠.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했던. 그런데 미국 스스로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를 지금 깨고 있는 거죠. 뭐야? 이름하여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국익을 갖다가 기존의 미국이 지향했던 질서보다 우위에 놓으면서, 과연 우리도 생각할 때 이러한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미국이 선도하고 있느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50억 달러는 한미동맹을 평생 중요시했던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과도한 금액이에요. 사실은 미국에 가서 제가 11월 첫 주에 미국을 다녀왔거든요. 미국의 전문가들과 미국의 관료, 특히 관료들은 입이 무겁잖아요. 관료들에게 항의를 해도요, 그 사람들이 반박을 안 해. 뭐예요? 과도한다는 걸 자기들도 아는 거야. 대통령이 시키니까 거기도 해야겠죠. 그런 상황이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동맹을 튼튼히 하고 글로벌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기존의 미국과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더욱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미국의 현재 행보로 인해서 이것이 마치 약할지도 모른다는 착시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의 역량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그러한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약간 옛날 자료인데 이제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서로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고 있다. 그 점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TPP란 거를 미국이 스스로 깨버렸지만 사실은 미국은 지금 인도포 태평양 전략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지역을 만들고 이쪽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중국은 1대1로라는 걸 하면서 자기 권역별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이어가는 자신들의 세력권을 만들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 이제 본격적인 패권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또 많은 영향을 받을 텐데 지금 보면은요, 사실은 무역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훨씬 더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해서 보면은 이 사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각국이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제를 많이 쓰고 미국도 중국제를 가장 많이 쓰고 근데 중국은 일본제를 많이 가장 수입하나 봐요. 그리고 뭐 다 중국, 인도도 중국, 중동도 중국, 아프리카는 뭐 복잡하지만 그래도 중국. 미국이 유일하게 의외로 아직도 영향력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게 남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그림도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포함을 시켰는데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중 경쟁과 관련해서 좋은 자료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과거에 1950년대 중반에는요, 미국이 세계 경제의 한 나라가 거의 25%를 차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2010년대에는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 2020년대에 들어가면은 차이나가 중국이 미국을 역전하고 그런 기조는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선 중국이 무엇이에요? 가장 큰 장점이 많은 인구예요, 인구. 결국 GDP라는 것은 그 각각 개인의 경제적 활동의 총합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한 $10,000에서 자기들 스스로 중진국의 길목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억이 넘는 인구, 그것을 합하면은 언젠가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질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세력권을 만들어 놓고 있죠. 이게 1도련, 이게 2도련에서 지금 1도련 선에서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갖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도련이 끝나면 2도련으로 나간다. 이거는 뭐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처음 2017년에 만날 때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나누어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넓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서태평양 지역은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1차적으로는 이 1도련선에서의 전략적 우위,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2도련 이렇게 나아갈 건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너무 그림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중국 본토에서 중국이 군사력을 어디까지 투사할 수 있는가예요. 보면은 이 남중국해는요,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부터 모든 거를 갖다가 다 투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령인 괌까지도 중국의 전략 폭격기가 갈 수 있고 또한 중국의 둥펑 26이라는 미사일을 통해서 그쪽에 한국모함이 들어오면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을 중국이 갖추었어요. 이런 군사적 역량을 보고 미국이 긴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전개하고 태평양 함대 이름도 인도태평양 함대라고 이름을 바꾸고 미국이 가진 해군력의 60%를 이쪽 지역에 쏟아붓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뭐 숏레인지 단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쪽에 각종의 중국의 인공섬에는 뭐가 되고 있어요? 중국의 첨단 무기들이 하나씩 배치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자기들의 기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미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이라고 해서 Anti-Access Area Denial이라는 중국의 군사 전략이라고 미국이 판단하고 그것을 갖다가 깨기 위해서 나름대로 미국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러시아하고 맺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트리티를 갖다가 파기한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미국은 500에서 한 3, 4천 킬로미터까지의 중거리 미사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다 포기했어요. 제한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 범위 내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다 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야 이제 세계의 축은 과거에 러시아와의 전략 경쟁이었는데 지금은 중국과의 경쟁인 거죠. 그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발목이 묶여서 중국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조약을 깨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도 참여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같이 중거리 새로운 군축 조약을 하자. 근데 중국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뭘 하고 있습니까? 올 5월 달에 드디어 그걸 깨고 중거리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들이 시리즈로 지금 개발되고 있고 그것이 언제부터 배치가 예정되냐면 5월 달에 이야기하면서 한 13, 4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년 10월 정도부터는 이거를 갖다가 개발을 완료해서 이쪽 지역에 배치하는 문제가 또 제기돼요. 그러면은 동맹국인 한국에 또 그것을 배치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이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드 할 때 엄청 괴롭혔잖아요. 중국은 또 만약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뭐 사드 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총알바지가 될 것이다. 또는 새로운 경제 제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미중 경쟁 속에서 무역 경쟁 외에도 내년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강의를 앞두고 컨디션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코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나마 미국이 조금 우위를 보이는 것은 에너지 차원에서 셰일가스 개발로 독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중동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측면이 있는 거고 지금 동북아 전체 그림을 보면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뭐 자기들의 이름은 다 각각 다르지만 자국 이기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도 퍼시픽 전략을 전개하고 대칭해서 중국도 1대1로 하면서 공세적 외교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계속해서 강경 대결로 간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갈 거예요.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뭐 바이든이 됐든 제3의 인물이 됐든 민주당 측에서 미국 대통령이 돼도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쪽에서의 지지가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중국은 월스트리트에 많이 투자를 했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약간 더 우호적이라고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전이 워낙 거세니까 큰 흐름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압박으로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조차 뭐냐 내년 대선에는 어디가 중요합니까? 중부가 중요하고 그 스윙 스테이트 일부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중국과 일시적으로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국이 미국 중부에 농산물을 사줘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데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미중 경쟁은 내년에도 지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스몰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빅딜을 하지만 결국엔 스몰 딜을 한다. 두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 좋아요. 빅딜 이야기하다가 북한하고 또 스몰 딜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북한 비핵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좋은 것도 있어요. 방위비 분담금도 50억 부르지만 한 뭐 10몇 억이나 20억 달러 아래로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어서 뭐 앞으로 설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자민당을 갖다가 또 그 자신들의 헌장을 개정해서 사선이 가능하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제기되고, 근데 벚꽃 구경 간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아베 총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할 거라고 모르는데, 아무튼 아베 집권 이래 지난 8년 동안 일본이 전후질서 타피 노력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위상을 확보했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제한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 둘이 협력을 하면서 유럽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러시아의 입장을 100% 지지해요. 아시아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줘요. 그러면서 공공의 적인 미국을 견제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신냉전기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한 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금년과 같이 안 좋고, 거기에다가 이제부터 살펴볼 미국 문제를 고려하면은, 북한 문제를 고려하면은 더더욱 안 좋을 상황이 예견돼서 안타깝습니다. 흐름이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이, 지금 최소 내년의 흐름을 보려면은 지난 2년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뭐 2018년 저 세 번의 정상회담 할 때는 좋았죠. 표정이 다 행복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이 사진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인데요. 제가 착안한 건 김정은의 눈을 보세요. 첫 번째 좌측 사진은 싱가포르 그 미라지 호텔에서 서로 그래서 회의장으로 가자 하고 끝날 때 사진이에요. 이게 제가 그때 재봤는데 26초더라고요. 26초 동안 김정은은 트럼프 턱만 바라봤어요. 트럼프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 턱이 잘생겨서? 두려워서? 일부러 눈을 안 왜? 보려고. 그렇죠. 일부러 안 본 거예요. 왜?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북한의 지도자는요, 미국의 지도자를 올려볼 수가 없어. 대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저 싱가포르에서. 저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상했던 바입니다. 저도 이때는 SBS 출연해서 해설을 했었는데 유사한 얘기를 했고, 이거 하기 전에 탈북자 고영환이라고 외교관 출신의 탈북자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만나도 절대 올려보지 않을 거니까 화면 잘 보시라. 저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임했어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얘기를 딱 보면은 철저하게 준비된, 아주 테일러된, 재단된 용어를 사용했어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준비 없이 왔다는 게 느껴져요. 말도 늘 그렇지만 일상적인 얘기,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영어를 하면서 헬로우 하고 반갑다, 뭐 좋은 지도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 4개 항이 되었죠.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를 설립한다.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한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뭐 이렇게 유해들 송환한다. 이렇게 보면은요, 뭐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8년 6월만 하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화 분위기가 잘 가고 있다고 믿었고 있기 때문에 엄청 잘 나왔다고 많은 전문가들, 정부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끔 뭐 예전에 광고 있었잖아요.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라고 하는 사람. 제가 노라고 했어요. 왜냐? 그때 이제 방송 끝나고 이 정상회담 합의문이 한 4시쯤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 그때 SBS에서 제가 해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4시에 나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모두가 잘하고 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간 우리가 싱가포르 정상회담만 북한하고 핵 문제를 논의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92년 비핵화 공동선언의 비핵화 조항을 볼까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안 한다. 핵 재처리도 안 하고 농축도 보유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핵 보유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확실한 비핵화 합의인 거죠. 근데 북한이 저거 합의 어겼어요. 그리고 핵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2차 핵위기를 거쳐서 중국이 북한 팔을 비틀었죠. 2013년 5월인가요? 북한에 원유를 수송해주는 파이프를 중단시켜버렸어요. 공급을. 명분은 수리한다고 했어요. 수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수리를 한다고 하면서 중단하니까 북한이 대화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육자회담이 만들어졌고 어려운 노력 끝에 육자회담에 나왔는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만은 못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목표고 비핵화의 목표를 정확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비핵화의 최종 상태까지 이야기했어요. 뭐야?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비핵 국가로서 NPT와 IAEA에 복귀한다. 이러면은 북한이 핵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자기가 갖고 있는 핵무기가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가 개발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 핵 계획이 있다면 그걸 포기해야 되고 핵이 없는 상태에서 NPT와 IAEA에 복귀해야 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합의를 한 거죠. 이 합의문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역시 북한이 어겼어요. 그리고 아까 사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지만 그 항에 3조 사망에 있는 비핵화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갑자기 보세요. 북한은이었어요. 저 위는 남부가 북이었지만 갑자기 남과 북으로 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비핵화니까. 여기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인데 좀 나아진 거는 북한의 의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보다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이 조금 나은 건데 이 완전한 비핵화 개념이 북한이 모호하게 가져간 거예요. 왜냐? 2016년 7월 6일 날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뭐라고 내냐면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개념이라는 걸 내요. 그 비핵화 개념을 보면은 마지막 4항, 5항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해체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의미할 수 있는 중의적 표현인 거죠. 따라서 죄송합니다.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이 이행 부분이 쉽지 않을 거다. 그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국에서 그 당시에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와서 딴소리 하니까. 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2018년에 북한이 한 거는 가장 중요시한 거는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한 거예요. 왜냐? 2017년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김정은이 집권을 해서 2011년 12월 17일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고 12월 30일 날 김정은이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등극해요. 그때부터 집권한 이래 김정은은
중국의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 비핵화 약속을 해야 만나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만나지 못하고 2013년인가요?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서 최룡해를 특사로 보내요. 지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당시에는 총정치국장이었어요. 북한인민군. 그런데 특사를 보내는데 안 만나줘요. 처음에. 그러면서 중국이 요구한 건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라. 그리고 네가 군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와라. 민간인 복장을. 그래서 그렇게 해야 겨우 시진핑을 만났어요. 김정은은 시진핑이 만나주지 않았고 2017년 상황에서 북한은 가장 강력한 제재 3개를 얻어맞게 돼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2375호, 2397호. 이거로 인해서 북한의 수출이 90%가 차단당해요. 북한 수출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천연자원, 석탄, 철광석, 그 다음에 북한과의 모든 합작 사업,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는 기름마저도 줄여요. 50만 배럴로. 200만 배럴이죠. 50만 톤으로. 그렇게 줄여놓은 상태에서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북한이 가장 어려울 때였죠. 그럼 그때 북한한테 비핵화 로드맵이나 그런 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김정은이 비핵화 결단을 내렸다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어요? 시진핑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작년 이래 올해까지 벌써 5차례 만났고, 요거는 재밌는 건데 요 시진핑의 표정이거든요. 시진핑이 잘 안 웃어요. 요 정도 웃는 거는요, 우리가 로또 됐을 때 그 정도의 미소예요. 요게 2018년 6월 달에 김정은과 3번째 만났을 때고요. 요 사진은 그 다음 주에 매티스, 그 당시 미국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예요. 시진핑 표정 보세요. 쳐다도 안 봐요. 딴 데 쳐다보고 얼굴 찡그려요. 시진핑도 좋은 거죠. 북한이. 왜? 미중 경쟁을 하는데 북한이 카드로 등장한 거예요. 중국에게 있어서. 그래서 북한이 협상을 잘하면,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으로 협상을 미국하고 잘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미동맹이 해체되진 않지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먼저 내온 게 뭐예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그럼 그것은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요? 중국의 이익으로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건 미국에 있는데 중국이 우는 걸, 북한이 우는 걸 중국이 돌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고, 중국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가 작년에 바로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실무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올 2월 달에 하노이 협상을 하게 됩니다. 하노이 협상을 하게 되는가, 이건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쪽 정부 인사들한테 들었는데, 하노이 협상 전까지 북한이 뭐를 비핵화하겠다는 걸 내놓지 않았대요. 그래서 만나보시면 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시면 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을 드릴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노이 전날 만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가지고 온 선물이 뭐냐 드디어 물어봤대요.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내일 알려드리겠다고 했대요. 트럼프가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가 있는 줄 알았죠. 근데 다음날 딱 보니까 김정은이 내놓은 선물은 영변에서 핵물질 생산시설을 포기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북한 핵능력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영변 말고도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은 뭐를 요구했냐면은 2013년 이후에 북한 경제를 옥죄고 있는 5개 제재를 해제해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2371, 2375, 2397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은 경제적 압박이 없어져요. 겨우 영변에 핵시설 포기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왔다 갔다 몇 번 했지만 나중에는 영변 모든 시설까지 포기하겠다고 했대요. 그렇지만 영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딜 선언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하노이까지 기차 타고 갔다가 엄청나게 실망하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한 두 달 동안, 한 달 반 동안 국리를 했다가 4월 12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요. 뭐냐? 우리 자력갱생 하겠다. 한국은 우리 민족끼리나 열심히 해라.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 떠들지 마라. 미국은 연말까지 입장 변화해라. 이때만 해도 사실 4월이니까 연말이 멀어 보였나 봐요. 이렇게 떠들어 놓고 연말이 오니까 지금 북한도 급한 것 같아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성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하고의 관계 개선에 또 한 번 주력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을 평양으로 6월 달에 불러서 저 카드 섹션 멋있게 또 보여주고 저런 거 보면 사람이 감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자서전에 이 대목이 있어요. 멋지긴 했는데 자기는 공포스러웠다고. 그림이 그냥 뭐 사진처럼 쫙쫙 오가는 거 보니까 얼마나 훈련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사실 이거 훈련하는데 인권 문제 제기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했어요.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아침에 유엔에서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어요. 미국이 의장국이라 소집을 했어요. 북한 미사일 쏜 것 같다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미국은 미국 유연하게 나올 테니까 북한 비핵화 조치해라. 그리고 ICBM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인공위성 쏘지 말아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뭐라고 했어요? 대북 제재 완화해라. 북한 편 들어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그 이후에 뭐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 보신 것처럼 판문점에서 김정은 만났고 10월 5일 날 스톡홀름에서 비건하고 김명길 대사가 비핵화 실무회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무회담 8시간 해놓고 돌아가서 10분 만에 미국이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다고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했죠.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쐈죠. 그래서 신형 미사일 이스칸데르형이고 이스칸데르보다 조금 작은 거고 대구경 방사포인데 우리가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의 위협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얘는 최고 고도가 뭐 한 50km 갔다가 한 30km로 날아가요. 우리 레이더가요, 수직으로 세워놓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레이더는요, 5도 정도 위를 봐요. 보통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거든요, 북한이.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100km 이상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스커드 미사일이나 대구경 방사포를 쏜다. 그러면서 낮게 날아오는 이스칸데르를 쏜다. 동시에 미사일 방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놓치게 돼 있어요. 수직으로 세워놓으면 30km 아래로 내려오는 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5도 위로 하면은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국방부가 이제 뭐 국방부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별 위협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요,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섞어 쏘잖아요, 북한이. 섞어 쏘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상당히 위협적인 거를 보여주려고 섞어 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전략 도발하는데 이러한 단거리 미사일은 트럼프는 뭐냐? 이것도 다 탄도미사일이니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에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any launch, 어떠한 발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예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쏘죠. 그리고 이제 연말 시한이 다가오니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12월 7일에 여기에서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중대한 실험이 있었다고 해요. 중대한 실험이 뭐냐? 동창리는
인공위성 발사대와 엔진 시험장으로 구성돼요. 이게 이제 엔진 시험장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엔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추진력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인데 두 가지 중 하나인 거죠. 지금 북한은 지난번에 ICBM은 액체예요. 액체 ICBM은요, 텔이라고 하죠. 이동식 발사대를 가서 이동을 해놓은 다음에 미사일을 세워놓고 액체를 주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안정해져요. 액체가 흔들리면 도중에 폭발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30분에서 40분이 걸려요. 바로 못 쏘니까 그만큼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고체 미사일은 그러한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요. 세워놓고 바로 쏘면 돼요. 30분이 단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위험해요. 그래서 미국도 미니맨 3는 고체고 중국도 둥펑 41은 고체예요. 다 고체로 이렇게 미사일을 이렇게 바꾸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고체 미사일을 고체 엔진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북한이 고고도 고정형 인공위성을 개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36,000km부터 지구로부터 36,000km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과거에 있었던 로켓보다 훨씬 큰 추진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얘들 ICBM을 보면 13,000km까지는 보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이 이게 이제 백두 엔진인데 이거를 개발한 걸 2개를 묶었다고 하는데 4개를 묶는 시험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36,000km 위까지 쏘아 올릴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실험을 한 거죠. 어떤 실험이든 북한은 미국이 추가적인 양보를 안 하면 이 행동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미 북한에는 충분히 핵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이면 핵무기 한 60개를 만들 수 있는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보유할 수 있다. 뭐 이것들이 과학자들의 전망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북한이 어떤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냐 해서 어디에서 본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결국 주민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제재나 북한에 대한 압박은 누구의 희생으로 가요? 북한 주민들로. 그러니까 김정은은 부담 없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1월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김정은을 만나서 북한이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2월 달부터는 2번이나 북한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오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성과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거는 내외교의 실패가 아니라 북한이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북한의 도발을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면 북한한테 놀아나는 거다 하는 식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있어요. 그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도 이 판이 깨졌다는 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년 정세에 있어서 상당히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비건이 일요일 날 온대요. 15일 날. 비건이 오는데 한 3일 정도 여기서 머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건이 이제 고위직이 됐어요. 국무부 부장관 내정이 됐고 하원에서 사실상 통과를 해줘서 이제 인준만 남아 있어서 국무부 부장관이에요. 한국에서 3일 동안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 판문점에서 최선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북한이 만날지 또 만난다고 해서 북한이 추가적인 양보를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게 결렬되면은요, 결국 인공위성이나 ICBM 발사로 가고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내년 상반기에 지속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최선희를 만나서 어떠한 합의를 하면 또 내년 상반기에는 과거 패턴과 비슷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미북 정상회담하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또 이행으로 가는데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영변 핵시설로 제재를 바꿔주면요, 북한은 핵보유로 가요. 왜 그러냐? 제가 그 설명을 이제 우리의 선택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대선 공약은요, 다 좋아.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이요. 다 좋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줄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이에요. 북핵을 풀겠다는 게 앞으로 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북핵 문제 얘기 안 해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만 얘기해요.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위험한데. 아무튼 북한 비핵화라는 건요. 요 5개를 해결하면 돼요. 뭐냐? 영변핵 시설 없애면 되고, 기타 농축 우라늄 시설 없애면 되고, 무기급 핵물질 드러내면 되고, 핵무기와 미사일 없애면 돼요. 핵 지식과 인력은요.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했잖아요. 왜 그러냐? 사실 저거 있어도 돼. 다시 만들지 않겠느냐? 그럼 다시 만들 때 제재하면 돼요. 우리도요. 핵 지식과 인력이 있어요. 우리도요. 관련 인력을 모으고 설비를 갖다가 한 장소에 만들면 1년이면 핵무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까지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요 4개를 갖다가 없애면 돼요. 근데 요 4개를 어떻게 없애야 돼요? 미국의 제재가 있으면 그 제재를 갖다가 n분의 1로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영변핵 시설의 제재 대부분을 완화해주면 기타 비공개 농축우라늄 시설 내놓을 때 미국은 뭘 줘야 돼요? 줄 게 없어요. 그럼 뭘 줘야 돼요?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줘야 돼요. 주한미군을 2분의 줄여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핵물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폭탄 60개, 뭐 적게 하시는 분은 40개라고도 하는데 그만큼의 핵물질이 있는데 그건 뭘로 바꿔줘야 돼요? 그거는 주한미군 철수. 그러면 잘못하면은요, 한미동맹만 해체되고 검증 제대로 못하면 북한에 핵무기가 남아있어요. 자, 보세요. 북한의 핵물질, 핵능력은요, 얘가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처음에 영변핵 시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 줬어요. 그거를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핵물질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북한의 협상 전략을 보세요. 가장 낮은 능력을 가지고 뭘 바꾸려고 해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걸 주면 제재는 점점 남은 게 없어지고 북한은 핵물질과 핵무기만 있으면 핵보유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협상 전략은 이 2개로 제재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겠다는 게 북한의 협상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면 안 된다. 이거를 갖다가 하려면은 정확하게 이 4단계를 무엇을 받아서 북한이 포기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은 로드맵은 끝까지 거절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북한은 지금 핵보유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포기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 협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뭐 정부 쪽에서 나오는 그 정부 쪽하고 가까운 분들이 하는 말이라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정부도 그랬고 정부 쪽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김정은이 비핵화 결단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 뉴스 검색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북한이 핵 포기 안 할 것 같으니까 요즘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은 CVID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말을 이렇게 바꿔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갈까요? 야, 북한에 핵 있어도 남북관계 좋고 신뢰 구축하면 그 위협이 아니지 않냐.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몇 년은 괜찮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북한의 핵보유가 고착화되면 이 앞줄에 앉아있는 젊은 세대가 저희 세대가 될 때는 잘못하면 진짜 핵위협을 맞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비핵 평화를 우리가 추진해야지 핵을 갖다가 양보하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게 대화를 통한 해결해야 되고 평화체제 구축하고 통일해야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고 한미동맹과 주변국 공조를 잘 해가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지금 뒤에 최재석 교수님 오셨지만 최재석 교수님께서 90년대부터 좋은 글을 써주실 때도 다 이런 길을 지향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북한이 이 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거부하는 북한의 의견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멀고 힘들어도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앞서 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 정세, 한반도 정세는 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기로에 서 있어요. 근데 이 둘 길이 어느 쪽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돼도 안 되고 북한이 핵 보유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끌어가야 되지만 반드시 비핵화만은 관철을 해야 된다. 그게 내년도를 앞둔 우리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정된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더 진행을 했어요. 그러게 뭐 현재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시각인데 너무 조용히 경청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잠깐 뭐 일정에는 한 10분 정도 쉬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느 순서로도 좋고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고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쓴 책인데 사왔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한테 이 책을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젊은 분들이 사실은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거죠. 결국 감정적인 측면이 큰 거는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우리의 교육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학교 때 역사 교육이 약간 민족주의적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하면 무조건 싫어하는 게 있는 거고 북한은 뭐예요? 같은 민족이니까. 사실 일본이라는 정체가 일본 국민에게 하는 것과 북한이라는 정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북한을 좋아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인식을 교육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다 보니까 국제관계에 있어서 왜곡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쉽게 나타나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공부 모임을 좀 더 자주 갖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목소리도 내는 자연스러운 활동, 그러니까 경제사회 연구원 같은 것도 청년 뭐 이렇게 모임 같은 걸 만들면 그런 데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고 그런 부분들이 오피니언 리더가 돼서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은 정치는 학생 운동 하다가 크는 코스가 되고요. 보수는 어때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세컨드 코스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투쟁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구조를 스스로 바꿔주지 않으면요, 이 현상은 지속된다고 보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모임을 만드시고 우리 이사장님하고 창립자께 부탁을 드려서 청년 활동 만들게 도와달라고 하고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대학생들 모아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 리더가 되세요. 정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